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안건 전부, 그러니까 199개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안건 중에는 민생 법안도 다수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당 이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신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기어이 입법 구테타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이 집권 세력입니다. 네,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 문제를 다루기 전에서 독재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그리고 입법 쿠데타다 이 필리버스터의 명분인데 옳은지 두 분 의견부터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데 방송에 나와서 뭐 아무리 제가 이제 민주당 당원이긴 하지만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이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 필리버스터 건은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쟁을 한다고 할 때 여당과 야당이 당대당이 정말 국민들이 볼썽사나울 정도로 정쟁을 하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을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200개, 그러니까 199개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요번에 국회에 제출된 본회의 안건입니다. 199개의 안건인데요. 여기는 이미 이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들이고요.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들이고 여기는 100% 민생 법안입니다. 민생 법안. 그 다음에 해외하고 다른 카자흐나 우즈벡이나 우루과이하고 비준 동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군 파병과 관련된 우리 국익과 관련된 이 비준 동의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이 되고 우리 국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 199개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선거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저는 진짜 자유한국당의 상상력이 이제는 거의 뭐 두려움까지 느껴지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정치 행태들이.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이번 주말도 있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차분하게 국민 여론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이건 거의 국회 농단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자기 의무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법안들하고 연계하는 거는 뭐 좀 이따가 이제 계속 토론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이거를 독재 이제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독재 악법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공수처법과 선거법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공수처법이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현행 검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대통령의 통제가 먹힐 수 있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두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도 지금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다당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소수 정당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이 대통령이 의회를 주무르기에 쉬워져요. 그럼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안 자체가 결국은 이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네, 질문의 취지에는 좀 더 맞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 민주당 상상할 수 없는 폭거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시도를 정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자,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가치 평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된다면 뭐 이번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자, 이 가운데 민생 법안도 뭐 다수 포함이 돼 있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뭐 안전 관련 법안도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그 민주당이 그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고 뭐 한국당 쪽에 있는 분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대충 그 여의도에서 예상하기는,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다른 법안하고 연계를 해버리니까 너무나 뜻밖의 결과가 생긴 겁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과연 이런 전술을 왜 한국당에서 택했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한국당의 절박함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그 의석수로는 도저히 이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물리력으로 저지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전부 다 59명의 의원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벼랑 끝 전술, 뭐 추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199개에 대해서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5개만 보장을 해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할 생각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이 5개만 신청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런 그 전략을 택하는 것에 있어서 당 지도부가 좀 약간의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이 그 본회의가 개회됐을 때 이미 선거법이 부의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법을 그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할 경우에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미 지금 상정돼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패스트트랙을 걸어놓고 추후 협상하자, 네. 이런 전략을 택했다고 봅니다. 자, 이 필리버스터 선언에 또 민주당이 이제 답을 했는데, 본회의 개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히 뭐 민생 관련 법안, 또 어린이 안전과 관련 법안이 조건부로 전락을 해버리면서 유가족들이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그렇게 하라고 낳아주는 우리 아이들 이름 대중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국회에서 또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자, 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어저께 상황에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최대한 지금 민생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어저께 이제 자유한국당이 199개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기상천외한 어떤 선언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꼬이게 됐죠. 다시 이제 정기국회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요,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원래 그 안건별로 그 안건이 왜 부당한지를 그 헌법적인 의사방해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그래서 때로는 그 의사방해가 성공을 해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필리버스터인데요. 이 199개 법률, 이 법률 중에서는 상당수가 민생 법안인데 그게 선거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식이법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한 특별법이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네. 지난번 포항 지진 문제로 포항 주민 피해자분들은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빨리 생겨야지 피해 구제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 토론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 포항 지진과 관련된 법률이 올라갔는데 계속 선거법 반대만 외칠 건지, 그리고 뭐 거기서 뭐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희망마저도 저버리게 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199개 법안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발의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또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라 실적 때문에 단순한 자꾸 수정 법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발의한 자꾸 수정 법안들이 상정이 됐을 때 그건 또 어떤 논리로 반대 의사 토론을 하실지, 정말 이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께도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199개 건에 대해서 모두 신청을 했으니까 산술적으로 이 한 건당 108명이 모두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에서 묘수라는 뭐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좀 여론의 일종의 역풍을 맞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뭐 꼼수로 보일 수도 있고 뭐 묘수로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일단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네. 다른 뭐 민생 법안이나 다른 비쟁점 법안하고 연계한 것이 이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정당할 수는 없어요. 정당할 수는 없으나 이제 한국당이 그것을 어떤 그런 고육지책을 왜 택했느냐를 보면 또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가게 있는 된 측면이 과정에 있어요. 대해서,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왜냐하면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머니 나오셨는데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식이법 이거 통과되면 가장 먼저 통과시켜 드리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국회의장님한테 이 비쟁점 법안들 얘기하는 거 우리가 통과시켜 드리겠다. 그러나 그러려면 이 어떤 선거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달라, 합의 처리하기로,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질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의장님께서 좀 마음을 좀 푸셔서, 왜냐하면은 현재 그 한국당에서는 의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5분의 1이 그 본회의에 회의를 열자고 하면은 의장님이 열어야 돼요. 의장님 지금 본회의를 열고 있지 않는 것조차도 국회법 위반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서로가 좀 타협하면서, 그래서 정말 뭐 민식이법 말고도 아까 우리 김봉준 비서관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처리해야 되는 화급한 법안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통과시키고 정말 쟁점 법안은 밀어놓고 또 필리버스터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거대 정당 양측이 이제 다 민생 법안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저도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네, 여야가 짧게, 이미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법률적인 이견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더 좀 당황스러운 거죠. 네. 자, 이 거대 양당의 이 지금 신경전에 대해서 소수 정당의 평가도 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취 준비돼 있는데 들어보시죠.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힘으로 몰아붙인 민주당에게도 집권당으로서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개 법안이 여야가 어떤 이견도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비쟁점 민생 법안을 어깃장을 놓고 가로막겠다. 이거는 뭐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나.
자, 이제 앞으로 선택지가 어떻게 될지가 참 이제 중요하고 궁금한데, 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조차도 한국당이 좀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좀 이 여론의 역풍을 어떻게 견뎌내려고 하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다, 선택지가 많지 않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지 두 분 짧게 얘기하고 이번 화제 넘어가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좀 시간이 뭐 오늘 내일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저는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어제 오늘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번 199개 법률 중에서 정말 이 시급한 현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를 하셔야죠. 법안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이거는 나름대로 야당 입장에서 전 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당의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저는 하면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오히려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의 진심을 조금 더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 빨리 자유한국당이 입장 선회를 해서 이 다른 당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어차피 지금 당장은 한국당이 다른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오신환 대표 얘기했듯이 여당의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문제, 각종 법안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또 여당대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빨리 열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순서를 정해서 하면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방금 예산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2월 3일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또 정부안으로 그대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결과를 원하진 않을 테고, 뭐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더 이 양당의 묘수가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 혐의가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 사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첩보를 넘긴 것이 적절하느냐, 그리고 첩보를 누가 만들었고 가공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먼저 좀 청와대 계셨으니까 이 김 전 비서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첩보 넘긴 거 적절했는지, 그리고 첩보는 누가 만들었고 가공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제가 오전에도 계속 YTN을 봤는데요. 좀 약간의 개념상의 혼돈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김기현 시장님과 관련해서는 첩보가 아니고 제보입니다. 첩보가 아니고 제보다. 제보가 청와대로 제보가 전달이 됐고, 그 네. 제보가 이제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어갔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오전에 이제 뉴스들을 보는데 뭐 특감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백원우 비밀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동대. 마치 직제령이 없는 걸가 뭔가 운영된 것처럼 자막에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 대통령 직제령에 특감반에 대한 규정은 있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특감반을 둬야 되는데요. 대통령 직제령을 보면은 주요하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그 다음에 대통령 친인척과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핵심적으로는. 근데 그게 민정수석실 산하에 반부패 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로 그 업무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관리는 민정비서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요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특감반은 민정비서관실에 소속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감찰 권한을 갖는 특감반은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제령과 직제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래고기 관련해서 검경 갈등을 풀기 위해서 울산으로 내려갔다는 그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특감반 직원이 아닌 거예요? 민정비서관실 직원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이 하는 일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도 있고 주요하게는 그 이 민심 그 탐방을 그 민정비서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민심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그 이 국정 운영의 그 하나의 기준이 되도록 그 하는 게 기본적인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인데요. 네. 그 당시에 검경 갈등이 고래공기 때문에 이제 커졌는데 그 전에 사실은 부처 간의 갈등들이 계속 좀 크고 작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전체적으로 정부 부처 간의 갈등들, 현황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그 시점이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에 내려간 것도 고래고기 관련된 걸로 저는 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저런 비리나 어떤 부패 혐의가 제보가 왔을 때 그 해당 담당자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약간 이게 정보들이 좀 혼재되면서 좀 뭐 논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이 위원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이 김 전 지금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뽑혀서 나오는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 지명한 공무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다만 이 제보가 이제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제보 과정에서 가공이 있었느냐 부분인데, 사실 원칙만 동일하면 뭐 여당 지자체장이든 야당 지자체장이든 이런 제보가 오면 넘긴다, 뭐 이런 전례가 있다, 이러면 좀 더 간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제보는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이제 고발했던 이제 그 건설업자가 네네. 이제 제보를 한 거잖아요. 네. 제보를 했고, 이제 당연히 민정수석실에도 제보했고 뭐 민주당에도 제보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제보 보면은 뭐 국민권익위원회도 던지고 뭐 수없이 많이 던지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정비서관실에 올 수는 있어요, 제보가. 그런데 그 본인들의 업무 영역이 아니면 거기서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제보들을 다 그러면 무슨 상황실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하나요? 이관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관 업무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넘긴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뭐 고래고기 때문에 그 울산에 내려갔던 거에 대해서 뭐 그 어떤 그 민심 동향 파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6명밖에 특감반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친인척 관리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아니 그 거기에 울산에 저 지역에 그 검찰하고 경찰에서 뭐 고래고기 갖고 서로 시비가 있다고 거기를 내려갑니까? 2명씩이나? 좀 말이 안 된다. 특감반이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뭐 고래가 친인척이냐 이런 농담이 있듯이 저는 좀 해명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보고서가 이제 공개되면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누가 봐도 이게 단순한 제보자의 보고서가 아니라 잘 가공되어지고 이게 어떤 기획적, 전략적 함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청와대에서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고서, 제가 잠깐만 바라자면요. 일단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왜냐하면 원본을 갖고 제보 있다고 원본이 하니까. 검찰에 가 있습니다. 제보 원본 없이 저렇게 경찰청 시스템을 태워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제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네. 그거를 보고 그냥 덮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응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보들이 이제 민정수석실로도 오고 인사수석실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 사안이 아닐 경우는 해당 비서관실에 넘기고요. 해당 비서관실이 그 제보를 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는 의견을 꼭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덮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제보가 왔을 때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이건 민정비서관실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긴 거죠. 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로 앞으로 제보가 더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이렇게 청와대가 넘긴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니까요. 자, 이 관련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 이제 키맨으로 어떻게 보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두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과 그리고 유재수 전 경제부 시장 관련 사건에서도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성에 대해서 짧게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검찰이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지금 어떤 공수처나 이걸 가지고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가지는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사건을 덮으려 했던 여러 가지 시도 네. 이거 자체를 그 의혹만으로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사건대로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의혹은 의혹대로 검찰이 해명을 하면서 뭐 해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요 사안도 비교적 굉장히 간명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당 부분 자료를 저는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백원우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조사를 통해서 저는 확인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유재수 씨가 네. 굉장히 어떤 정권의 실세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급 공무원입니다. 그 2017년도 이제 8월달 그 국민정책국장 할 때 거기가 이제 고공납급이라고 해서 2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반직 2급 공무원인데 저분이 마치 어떤 이 정부의 실세인 것처럼 그렇게 올려놓고 상황을 해석하다 보면은 좀 이제 잘못된 해석, 좀 정치적 해석이 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 좀 우려스럽고요. 네. 매우 저는 간단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의사결정 시스템도 그래서 그거를 검찰에서 확인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이제 감찰을 본인이 이제 거부하면서 세 차례 조사쯤에 감찰을 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과 법무부패 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이 이제 회의를 해서 감찰을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걸 최소한 인사조치 통보는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정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판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만 그 절차적 과정에서 어떤 무언가가 개입이 됐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외압이 그러니까 감찰 무마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이국 공무원 한 분 때문에 외압이 어디서 민정수석한테 외압을 누가 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